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거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평생 죽어라 이래서 세금을 낼랐더니 말이야. 내가 난 세금으로 받는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뺏는 게 말이나 되냐고.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제가 노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뉴스 인터뷰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노후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더니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한 노인이 겪은 기초연금 감액의 현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후보장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억울함을 느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65이죠. 지난주 목요일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시청에서 온 하얀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뜯어봤죠. 기초연금 적합 통지서였습니다. 김정수님께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몇십 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고 이제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노후가 조금은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통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급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기초연금 최고 금액이 34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죠. 설레는 마음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초연금 적합 통지서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9시 정각, 주민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직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니 1번이었죠. 첫 번째 손님이라는 게 기분 좋았어요. 잠시 후 제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지서를 꺼냈어요. 기초연금 적합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번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직원이 통지서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에 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곧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확인할게요.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이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표정이 그럴까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니에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난처하다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제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직원이 작게 탄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감액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소득으로 계산된다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면서 제 돈으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건데 그게 왜 소득입니까? 잠깐만요. 국민연금이 왜 소득입니까? 제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국민연금 실형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받는 건지요. 직원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이시니까 기초연금은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12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2만 원이요? 만액이 34만 원인데 저는 12만 원만 받는다고요? 12만 원이요? 기초연금이 34만 원 아닙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직원이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네, 최고치는 34만 원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으셔서 감액 대상이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깎입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별개 아닙니까?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도상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폭이 커집니다. 저는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받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최고치를 받는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침 일찍이라 다른 민원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치 수백 명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창피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럼 이번 달 25일에 12만 원이 입금됩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른 문의사항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신나고 가벼운 발걸음이었는데 나올 때는 무거웠어요. 마치 몸무게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데도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뻤습니다. 기초연금 적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154만 원이 될 거라고 계산했었죠. 그 돈으로 뭘 할까 상상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초연금은 12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쳐도 132만 원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은 없겠지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34만 원 받는 것과 국민연금 120만 원에 기초연금 12만 원 받는 것을 비교하면 물론 합계로는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낸 보험료는 얼마였을까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걸까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걱정할 거예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30분도 넘게 걸은 것 같아요. 발걸음이 무거웠거든요. 길을 걷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말 걸 그랬나? 아니,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나온대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차마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12만 원이래요. 뭐라고요? 34만 원 아니었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들은 설명을 그대로 전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평생 연금 낸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거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고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됐어요.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20만 원이나 덜 받게 된 겁니다. 어떡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섬유 공장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땅이나 사는 게 낫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제도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공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여름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고, 겨울엔 추운 작업장에서 손이 시려도 참고 일했죠. 기계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할 때도 많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공제된 금액을 체크했죠. 처음엔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으니까요. 30년 넘게 같은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장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만큼은 어떻게든 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빌려서라도 냈죠. 그게 제 노후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힘들었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느라 대출도 받고 야근 수당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국민연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납부했습니다. 퇴직할 때가 다가오면서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평생 쌓아온 결실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산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63이 되던 해 1월 첫날, 드디어 국민연금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밤부터 설레서 잠을 설쳤어요. 새벽부터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이 입금된다는 문자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아침 9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연금 입금 안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서 잔해를 확인했죠. 12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20만 원. 20년 넘게 납부한 대가치고는 생각보다 적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제 금액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죠. 이 돈이면 기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빠듯했어요. 우선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이 훌쩍 넘었죠. 거기에 통신비가 있었어요. 휴대폰 요금이 부부 합쳐서 7만 원, 인터넷 요금이 3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10만 원이죠. 식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한 달 먹고 사는데 최소 50만 원은 필요했어요. 예전처럼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집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먹어도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데가 늘어났거든요. 혈압약을 먹어야 했고 당뇨 진단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퇴직금을 조금씩 쓰긴 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주위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달을 34만 원 받아 꽤 쏠쏠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기초연금이 34만 원이나 됩니까? 그럼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 저도 곧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했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에 아내와 저의 기초연금 68만 원을 더하면 188만 원이에요. 그 정도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하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아내도 반가워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 저는 기대에 차서 만 65세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날짜를 세어가며 기다렸죠. 드디어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방에 넣고 나섰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죠. 기분도 좋았어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거예요. 34만 원이 아니라 고작 12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 우울했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정도였죠. 당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12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2년 후에 저는 34만 원 받겠죠. 우리 2년만 버텨봐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멍하니 지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가끔 밖을 걷곤 했어요.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철호였어요. 철호하고는 같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자주 얘기를 나누는 사이였죠. 철호도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지만 나중에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철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철호 씨는 잘 지내시죠? 나름 괜찮아. 요즘 기초연금 나와서 생활이 좀 나아졌어. 기초연금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 철호 씨도 기초연금 받으세요?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꽤 쏠쏠하더라고. 34만 원씩 나오니까 생활비에 보탬이 돼. 34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호는 만액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최고치를 다 받으시네요. 좋으시겠어요? 제 목소리에 약간 부러움이 묻어났을 거예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조건이 맞아서 다 받게 됐어. 정수 씨는 얼마 받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2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저는 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어? 왜 그렇게 적게 받아? 뭔가 문제가 있나? 철호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이 감액된대요. 아, 그렇구나.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요. 철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134만 원이네? 나보다 훨씬 많잖아.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철호 씨는 국민연금 받으세요? 철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나는 국민연금 안 냈어. 자영업 하다 보니까 그때 국민연금 가입을 안 했거든. 지금 생각하니 잘한 것 같아. 잘했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낸 게 잘한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국민연금 내려면 매달 돈 나가잖아. 나는 그 돈을 아껴서 가게 운영하는 데 썼어. 덕분에 장사도 잘 됐고 애들 시집장가 가는데 지원도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지금은 용돈을 보내줘. 지금은 기초연금도 감액 없이 다 받으니까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고 그 돈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받습니다. 반면 저는 36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냈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12만 원밖에 안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득 철원의 집이 떠올랐거든요. 철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지만 평수가 더 큽니다. 저희는 25평에 사는데 철원에는 40평이에요. 시세로 치면 2억 넘게 차이가 나죠. 철호 씨, 혹시 재산도 있지 않으세요? 40평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은 좀 큰 편이지. 근데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기초연금 받는 데는 문제 없더라고. 집 한 채가 40평인데 기초연금을 최고치를 받는다고요? 저희는 25평인데 기초연금이 깎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먼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철호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철호는 국민연금을 안 냈고 재산도 저보다 많은데 기초연금을 만액 받아요. 저는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고 재산도 적은데 기초연금이 깎였습니다. 이게 공정한 제도입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저를 맞이했어요. 다녀오셨어요? 산책 어땠어요?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박철호 씨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기초연금 34만 원 다 받는데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최고치를 다 받아요? 어떡해요? 저는 철호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냈고 집은 40평인데도 기초연금을 만액 받는다고요.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보다 집도 크고 재산도 많은데 기초연금은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게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무슨...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연금 낸 게 오히려 손해가 됐네요. 그 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장사를 했고 지금은 기초연금을 만액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평생 성실히 국민연금을 냈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22만 원이나 깎였어요.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국민연금을 내지 말걸 그랬나요? 아니,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억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왜 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쯤 주민센터에 도착했어요. 지난번과 같은 복지과 창구로 갔습니다. 다행히 같은 직원이 있었죠. 직원도 저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어르신,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궁금한 게 좀 더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낸 국민연금은 공제도 없이 전부 소득으로 계상됩니까?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전체가요? 그럼 제가 평생 낸 보험료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평생 낸 보험료는 수천만 원이고 그 돈을 돌려받는 건데 그게 왜 전부 소득으로 잡힙니까? 은행에 저축했다가 찾는 것도 소득으로 치나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제도적으로요? 그럼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다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씀이세요?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다 깎인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국민연금 안 받는 사람들보다 기초연금을 받기 힘들고 심지어 기초연금 자격을 겨우 받아도 받는 기초연금도 또 감액한다는 거죠?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낸 국민연금인데 그걸 왜 소득으로 계산하고 기초연금 감액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직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만액을 받고 평생 성실하게 낸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더 있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제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많이 받도록 하는 거죠? 소득 재분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대상입니까? 제가 평생 제 돈으로 낸 건데요. 제도가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직원분도 곤란하시잖아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요. 직원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직원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억울하신 거 이해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꾼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노인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리 없죠.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바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저는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민연금을 내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도 한숨을 쉬었죠. 이 나이에 뭘 어떡해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받고 살아야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평생 제 돈으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건데 그게 왜 소득 재분배 대상이 됩니까? 이자나 배당이라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요. 더 억울한 건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만액을 받습니다. 반면 저는 평생을 성실히 납부했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였죠. 이게 정말 공정한 제도일까요? 성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걸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날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최영희 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김씨, 부인도 곧 65되지 않아요? 아내가 내후년에 65이 됩니다. 그럼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후년이면 됩니다. 그러자 최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기초연금 깎일 거예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또 깎인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 받는 건데 왜 깎입니까? 최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부부도 둘 다 받는데 각각 20%씩 줄어들었어요. 생활비가 더 드는데 오히려 깎는다니까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12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내가 65이 되면
또 깎인다는 겁니까?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 감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깎인다니요. 결혼한 게 무슨 죄도 아니고 또 깎인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부부 감액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함께 날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적은데 앞으로 더 줄어든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부부는 감액을 하는 거죠? 각자 받는 건데요. 제 질문에 주변 어르신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생활비는 2배로 드는데 연금은 깎는다니까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깎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도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잘못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죠.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민이 정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처음 써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았어요. 손가락도 빠르지 않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죠.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게 부당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쓰고 본문에는 제 사연을 자세히 적었어요. 평생 국민연금을 빠짐없이 납부했다는 것.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20만 원이나 감액됐다는 것.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만액받는다는 것.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글을 다 쓰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도 침침했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제도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성실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제 목소리가 전달될까요? 정부에서 제 글을 읽기는 할까요? 며칠 뒤 답변이 왔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떠서 확인해 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달았더라고요. 기대를 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이었죠. 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제 돈으로 낸 국민연금이 왜 소득 재분배 대상이 됩니까? 이건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에요. 제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건데요. 답변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쉽게 바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만류했어요. 정수 씨,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내도 반대했죠.
당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몸만 상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작은 팻말을 준비했습니다. 문구용품점에서 하얀 종이와 굵은 매직을 샀어요. 집에 와서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는 제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큼직하게 써서 멀리서도 보이도록 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실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팻말을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걸 들고 거리에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팻말을 꼭 안고 앉아 있었죠.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팻말을 들고 건물 앞에 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쑤셨어요.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팻말을 꼭 들고 서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젊은이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것, 이게 부당하다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죠.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제도네요. 응원합니다, 어르신.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목소리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됐습니다. 둘째 날도 나갔습니다. 셋째 날도 나갔어요. 일주일을 계속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나갔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시위를 보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시위를 하시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게 억울해서입니다. 이 제도는 잘못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없었어요. 지역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로 실렸을 뿐이죠.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가서 팻말을 들고 섰어요. 어떤 날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만 있었죠. 하지만 가끔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였어요. 정말 억울하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넘게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몸은 많이 지쳤어요. 체중도 줄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죠. 당신 이제 그만해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이 목소리는 묻힐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경로당에 갔어요.
요즘은 시위로 바빠서 경로당에 자주 못 갔거든요. 오랜만에 들르니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정수 씨, 오랜만이네요. 시위는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근황을 전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경로당 한쪽에서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것 좀 봐요. 기초연금 축소한다는 뉴스 나오네요. 모두의 시선이 TV로 쏠렸습니다. 저도 화면을 주시했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60%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60%요? 아니면 그 이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대상자를 더 줄인다는 겁니까? 화면이 바뀌며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죠. 수급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생활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경로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분노했어요. 지금도 적게 받는데 더 줄인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봤죠. 지금도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고 부부라서 또 깎이는데 이제는 받는 사람 자체를 줄인다는 겁니까? 70%에서 60%로 줄이면 1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저도 그 10%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저는 이미 소득 인정액이 높은 편이에요. 만약 대상자를 줄이면 저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거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나라를 위해 일했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어요. 그런데 늙으니까 짐이 된다는 겁니까?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겁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성실하게 산 사람이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 씨,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요. 지금 포기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계속 싸워야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어떻게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저는 내일도 시위를 나갈 겁니다. 이 부당한 제도를 바꿀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씨.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도 보건복지부 앞에 나가겠다고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게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어떡해요?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제가 계속 싸울 거니까.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혼자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왔는데. 그 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도 깎이고 앞으로도 깎이고 이제는 받는 사람까지 줄인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성실하게 산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면 좋겠다. 그 말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팻말을 들고 서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당한 제도가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말 할 거 없고 이혼해.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 앞으로 수급비도 나오고 저 녀석도 특별 전형으로 서울에 대학도 갈 수 있다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사실은 부자들의 편법에 이용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입시학원 원장이라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탈락하고 가짜가 혜택을 받아가는 현실.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짜 한부모 가족과 진짜 한부모 가족이 같은 대학을 지원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두 가족의 선택과 그 결말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지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남편 강태수와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어요. 아들 민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이라니. 아무리 서류상이라고 해도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닌가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생각해봐. 요즘 대입이 얼마나 힘든데.
민재 성적으로는 수시에서 좋은 대학 가기 어려워. 그래도 이혼까지. 들어봐. 한부모 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양육비, 지원도 받고 수급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학 특별 전형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입시 설명을 할 때처럼 침착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해요? 우리 재산이랑 소득이 있는데.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이혼이잖아. 지금 재산이랑 소득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자동차도, 학원 건물도, 예금도 전부 내 이름이지. 당신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관리했죠. 저는 그저 가정을 돌보고 민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부모 자격을 신청하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걸로 나오는 거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도 딱 맞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민재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들 이렇게 해. 우리 학원 학부모들 중에서도 몇 집이 이미 했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민재를 위해서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태냈어요. 하지만 학원 원장 부인이 이런 제도도 모르면 어떡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는 거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잖아. 남편의 말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능숙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혼 신청부터 해야지. 협의 이혼으로 하면 간단해. 그리고 당신은 민재랑 함께 처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거야. 실제로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서. 저는 그제야 남편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해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민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 아니면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까?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언제부턴가 계산과 이익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민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처럼 협의 이혼을 하러 온 부부들이 몇 상 더 있었죠. 어떤 부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고, 어떤 부부는 아이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되었거든요. 긴장하지 마.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판사 질문에 예,
아니요만 잘 대답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비록 서류상일 뿐이라고 해도 말이죠. 강태수 오지연 씨의 직원이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일어나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판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우리를 보며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죠. 협의 이혼 신청하신 강태수, 오지연 씨 맞으시죠?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혼인기간이 22년이네요. 자녀는 1명이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기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판사님의 질문에 남편이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가치관 차이로 인해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오지연 씨는 어떠신가요? 이혼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판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의심하는 기색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오지연 씨? 아, 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서류를 보셨어요.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고요. 재산 분할은요? 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판사님이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지연 씨, 재산 분할 청구 안 하셔도 되나요? 혼인 기간이 22년이나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님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나 봐요. 두 분 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시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짐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비록 서류상일 뿐이라고 하지만 22년의 결혼 생활이 단 30분 만에 끝나버렸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와 함께 친정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게 무슨 짓이냐? 이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엄마, 민재 대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긴 뭘 참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어머니는 화가 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처지를 이해해 주신 거죠. 주소지만 옮기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친정에 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이제 저는 한부모였습니다. 이혼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주민등록 등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우리는 남남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이중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는 지금 법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편하게 잠들었어요. 저만 혼자 불안한 걸까요? 저만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에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함께 했죠. 서류를 제출할 때 손이 떨렸던 게 기억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소득이 없으시네요. 네, 전업주부였어요. 재산도 없고요. 전 남편 명의로 다 되어 있나 보네요. 네. 아드님하고 친정주소로 되어 있고요. 양육비는 월 50만 원 받으신다고 신고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되었고요. 조사 나가서 확인하고 결과 통보해 드릴게요. 조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소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 없어. 친정집에 가끔 들러서 흔적만 남겨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친정집에 들렀어요. 옷도 몇 벌 걸어두고 화장품도 놓아뒀죠. 우편물도 친정 주소로 오도록 했고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적합 판정입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걸까? 며칠 후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금,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총 17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정말 제가 받아야 할 돈일까요?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문제 없잖아. 이 돈은 어떻게 써요? 우리 생활비에 보태면 되지.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돈은 정말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민재의 대학 진학 계획을 짜고 있었죠. 민재야, 너 이제 한부모 전형으로 넣을 수 있어. 민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대학 가기 쉬워져요? 그렇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도 낮고 내신 반영 비율도 유리해. 와, 대박이다. 민재는 신이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아직 어려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명문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하면.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기뻐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만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걱정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학원에서 성적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어요. 그러다가 한 학생의 성적표를 보게 되었죠. 정연, 박영자 씨의 손자였습니다. 박영자 씨는 학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었죠. 손자를 혼자 키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한부모 가정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연이의 성적이 정말 우수했거든요. 전 과목 1등급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상위 1% 안에 들었고요. 민재의 성적표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민재는 평균 2등급 정도였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정연이만큼은 아니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 보고 있어? 정연이 성적표요. 정말 잘하네요. 남편이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애지. 할머니가 고생하면서 키우는데 효자야. 정연이도 대학 어디 지원해요? 수도권 명문대 노리고 있어. 민재랑 목표가 똑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대학이요? 그것도 같은 학과. 저는 두 학생의 성적표를 다시 봤어요. 분명 정연이가 민재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면 정연이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럼 민재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전형이 다르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재는 한부모 특별 전형으로 넣을 거야. 정연이는 일반 전형이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전형이 다르니까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죠.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연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죠. 그런데 우리는 가짜 한부모 자격으로 특별 전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원 복도에서 정연이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착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 정연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할머니께서 고생하시는데 저라도 열심히 해야죠. 정연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반면 민재는 특별 전형이라는 지름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대학은 어디 지원할 거야? 서울에 있는 명문대요.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그래? 민재도 거기 가고 싶어 하던데. 아, 그래요? 민재랑 같이 합격하면 좋겠네요. 정연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민재를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특히 정연이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영자 씨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분은 학원에서 청소를 하시며 정연이 학원비를 벌고 계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손자를 키우고 계셨죠.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아들은 15년 전쯤에 이혼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며느리도 재혼해서 다른 도시로 갔고요. 남은 건 손자 정연이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연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나섰죠.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살림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버렸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일이었어요. 강태수 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서 아침 청소를 맡았죠. 새벽 5시에 나가서 8시까지 일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원장님. 월급은 10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나이가 있으니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연이 학원비, 생활비, 집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더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대가 가장 바빴어요.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영자씨, 그릇 좀 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녁에는 정연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할머니,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요. 그래? 어땠어? 전과목 1등급이에요. 우리 정연이 정말 장하다. 저는 손자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도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정연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사무소에 복지 신청을 했어요. 조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신청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온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입니다. 네? 제가 버는 게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손자분도 아르바이트를 하시잖아요. 정연이는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죠. 그 돈으로 자기 학원비 일부를 냈습니다. 그 돈까지 합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는 진짜 어려운데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해봤어요. 역시 탈락이었죠. 재산 기준은 통과하셨는데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득을 더 줄이시거나... 죄송합니다. 소득을 줄이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저는 이미 두 군데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줄일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연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한부모랑 수급자 다 됐어. 지원금도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빗자루를 든 채 멈췄어요. 민재? 원장님 아드님 아닌가요?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민재 대학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뭘 했어? 다 잘 된다고 했잖아. 이제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재가 한부모 가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원장님과 원장님 부인이 함께 학원에 오시는 걸요. 사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이상한 걸 봤어요. 원장님 차에 원장님 부인과 민재가 함께 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처럼 보였어요. 이혼했다면서
왜 같이 다닐까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부모인데 지원을 못 받고 저 집은 어떻게 받는 걸까?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청소, 낮 설거지.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죠.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 시즌이 왔습니다. 정연이는 수시로 명문대 경영학과에 지원했어요. 일반 전형이었죠. 할머니, 저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우리 정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손자를 응원했습니다. 정연이의 성적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믿었어요. 민재도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특별 전형이었죠. 저는 복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정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확인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봐. 제 심장도 두근거렸어요. 정연이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화면에 그 글자가 떴어요. 정연이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정시가 있잖아. 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이의 성적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요. 같은 날 학원에서는 축하 분위기였어요. 민재 합격했대요. 와, 축하해요. 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합격했다고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연이는 떨어지고 민재는 합격했다니. 물론 전형이 다르니까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연아, 괜찮아. 정시에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할머니, 제가 부족한 거예요. 민재는 붙었는데 저는... 정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성적을 유지했죠. 저는 손자를 꾹 안아줬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민재는 신경 쓸 거 없어. 네? 민재는 한부모 전형으로 들어간 거잖아. 근데 사실은 편법이야. 정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학원에서 들었어. 민재네 부모님은 실제로는 같이 살아. 이혼은 서류상으로만 한 거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한부모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혜택 받으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야. 할머니가 여러 번 봤어. 민재네 가족이 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다니는 거. 정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건 사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정직하게 경쟁한 거고 민재는 편법 쓴 거니까. 저는 손자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연이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가짜 한부모가 진짜 한부모를 위한 전형을 쓰는 게요? 그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저는 떨어지고 민재는 거짓말로 붙었다는 거잖아요. 정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연아, 진정해.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니에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정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정연아, 어디가? 할머니, 잠깐만요. 그날 밤 정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걱정이 됐지만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학원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연이가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연이는 민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재. 정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빗자루를 댄 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응? 정연아.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정연이가 민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 한부모 맞아? 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나도 같은 대학 지원했잖아. 너는 한부모 전형, 나는 일반 전형. 근데 너네 부모 이혼 안 했잖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두 학생이 마주섰어요. 너네 부모 같이 살잖아. 나 여러 번 봤어. 지난주에도 너네 가족 다 같이 식당에 있었어. 그게 무슨 한부모야?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너 미쳤어?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너네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지? 혜택 받으려고? 닥쳐! 민재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화나? 너는 거짓말로 대학 간 거야. 진짜 한부모 애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네가 가로챈 거라고. 너 질투하는 거지? 떨어져서 열받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질투? 나는 정당하게 경쟁했어. 너는 사기로 붙은 거잖아. 정연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 다 알아. 너네 아빠는 학원 원장이고 엄마는 여기서 일해. 둘이 같이 살면서 이혼한 척만 하는 거지.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그건 합법이야. 우리는 법대로 한 거라고. 합법? 거짓말로 복지 혜택 받는 게 합법이라고? 두 학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진짜 어려운 한부모 애들이 피해보는 거 몰라? 우리 할머니는 진짜 한부모인데 혜택도 못 받아. 근데 너희 같은 부자들은 편법 써서 다 가져가잖아. 그 말에 민재가 정연이의 가슴을 세게 밀었어요. 우리 부모 욕하지 마. 정연이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민재를 밀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욕이야? 너네가 잘못한 거잖아. 닥치라고! 민재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정연이의 얼굴을 스쳤어요. 정연이도 맞대응했습니다. 두 학생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싸우지 마! 선생님, 애들이 싸워요! 저는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들을 불러야 했어요. 선생님들, 빨리 오세요. 학생들이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복도로 달려가서 두 학생을 떼어놨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정연이의 눈가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강태수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무실로 들어와, 둘 다. 두 학생은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야? 강태수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어요.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 얼굴 좀 봐. 입술이 찢어졌잖아. 죄송합니다. 정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무실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먼저 시비 건 건 민재예요. 정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변명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이... 닥쳐!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책상을 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주제에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네가 뭔데? 원장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원장님, 진정하세요. 애들끼리 다툰 건데. 다른 선생님이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빠지세요. 이건 제가 처리할 문제예요. 원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무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 감히 내 아들한테 덤비다니. 네가 우리 민재랑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정연이가 더 곤란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원장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세요? 선생님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나가 계세요. 이건 교육이에요. 원장이 쏘아붙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선생님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분은 그냥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사무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정연아, 네가 민재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우리 가족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너 때문에 우리 민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하지만 원장님, 그건 뭐? 네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잖아. 할머니한테 들은 거짓말 믿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원장님과 원장님 부인이 같이... 각치라고 했지. 쾅! 또 책상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가 뭘 봤다고 그래. 넌 청소하는 할머니 손자잖아. 주제도 모르고.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하는 할머니 손자. 주제도 모르고. 원장님, 정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같은 애들은 말이야, 부모도 제대로 없이 자라서 그래. 예의도 없고 분수도 모르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도 제대로 없이 자라서. 그 말이 제 귓전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원장님, 그건 너무하세요. 정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해? 네 할머니도 너 제대로 못 키우잖아. 애 하나 바르게 못 키우면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무실 문을 확 열었어요. 원장님!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원장과 민재, 그리고 정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영자 씨? 지금 노크도 없이. 다 들었어요. 원장님이 우리 정연이한테 한 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이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정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저는 손자에게 말하고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영자 씨, 이건 교육 문제고. 교육이요? 아이를 모욕하는 게 교육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자 씨, 지금 제 사무실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은 제 손자한테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예요? 정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에요? 사실? 무슨 사실? 원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원장님 가족이 가짜 한부모라는 사실이요.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저도 다 알아요. 원장님과 부인님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거. 복지 혜택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 영자 씨, 조심해서 말해요.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원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사실인데요?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다 봤어요. 원장님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같이 사는 거. 그건... 그런 주제에 우리 정연이한테 부모 없다고 모욕해요? 우리는 진짜 한부모예요. 원장님네는 가짜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 씨, 지금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좋아요. 경찰 부르세요.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연아, 가자. 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우리 나가자. 저는 정연이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학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정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정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할머니, 괜찮아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아니야. 원장님이 잘못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손자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원장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원장의 말이 계속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도 제대로 없이 자라서 그래. 네 할머니도 너 제대로 못 키우잖아.
주제도 모르고.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정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청소했어요. 그런데 주제도 모른다고요? 제대로 못 키운다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하기로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동주민센터로 갔어요.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누구를요? 강태수, 오지연 부부요. 위장이혼으로 한부모 지원금이랑 기초생활 수급받고 있어요. 공무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확실하세요? 신고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 있어요. 저는 그 집 학원에서 일해요. 매일 봤어요. 둘이 같이 살고 같이 다니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꺼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적어놨죠. 같이 식사한 날짜들, 같이 차를 타고 온 날짜들, 학원에서 함께 상담하던 모습들. 이거 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증인도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 알아요. 공무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꼭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 못 받는데 저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정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볼 일이 있어서.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이를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그 학원 안 다녀도 될까요? 그래, 다른 학원 알아보자. 더 좋은 데로. 네, 할머니. 정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연이는 정직하게 자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학원에 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강태수, 오지연 씨 계십니까? 네, 저희인데요. 원장님과 원장님 부인의 얼굴이 참백해졌습니다.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거주지, 차량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장 이혼으로 확인됩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같은 주소에서 공과금이 두 사람 명의로 함께 나갔고 자동차 보험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늘 같이 식사하고 같이 쇼핑했죠. 결정적으로 이웃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어요. 저 부부 계속 같이 살았어요. 이혼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지원금, 전액 환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받은 돈 전부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사기죄 혐의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학 전형 부정 사용이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합니다. 민재는 그 통보를 받고 주저앉았다고 들었어요. 원장도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학원에 나오지 못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원장이 위장이혼했대. 복지 사기쳤대.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애들 맡길 수 있어? 학원 등록 취소가 줄을 이었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죠. 석 달 후 학원 문이 닫혔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학원이었는데요. 간판이 내려가는 걸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게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일까요? 어느 날 저는 오지연 씨를 마주쳤습니다. 원장님 부인이요. 그분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영자 씨, 네, 당신이 신고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민재 인생이 망가졌어요. 대학도 못 가고 이제 어쩌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원장님과 부인님이 선택한 길이에요. 부인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들을 위해서, 저도 손자를 위해 살아요. 하지만 거짓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정연이는 결국 정시에서 다른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죠. 민재가 떨어진 그 대학은 아니었지만 정연이는 만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학금도 받았어요. 이제 할머니 고생 덜 하셔도 돼요. 우리 정연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정직하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반면 민재는 재수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죠. 새로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과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직하게 벌어서 손자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쓰여야 하니까요.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